모르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아까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 갖고 두 놈을 비교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아시고, 전 시간에 수익률이 뭐고 오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알아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 몇 페이지 넘길게요. 자, 90페이지 볼게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 요거 있는데, 자, 포트폴리오가 뭐냐? 포트폴리오의 투자가 뭐냐면 첫 번째 줄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포트폴리오의 선택. 첫 번째 줄 중간에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하나의 방법, 요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겁니다. 안정된 결합 편익.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1월달부터 계산기도 들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 검사할 겁니다. 1월달부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써야 됩니다.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막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랑 같이.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것은 계란을 바구니 하나에다만 담고 들고 다니다가 놓치면 다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나누어서 이제 갖고 있으면 하나 놓쳐더라도 다른 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요. 뭐 결합 편익을 노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 갖고 있냐면 10억 갖고 있습니다. 10억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주식.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A라는 주식입니다. 요거는 우산 만드는 회사 주식이에요. 우산. 여기다 이제 다 투자했다고 치자. 10억 가지고 이거를 다 투자하는 걸요 올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올인. 더 그 전문 용어로 몰빵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몰빵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기대 수익률 아까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계산했었죠. 그리고 오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염도 이렇게 이런 걸요 오염이 크다, 이런 걸요 오염이 작다, 이것도 측정합니다. 백분율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10%고 오염은요 8%라고 간주해보자. 자, 그러면 자, 우산 만드는 회사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10%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원래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우산 잘 팔리면은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가 장사가 잘 되니까 배당도 많이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니까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냐면,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가뭄이 심하고 어떻다고요? 무덥다. 그러면 우산 잘 팔려, 안 팔려요?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이 왜 팔립니까?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우산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호황이고 얘가 불황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 계산했더니 1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투자하게 되면 잘하면 대박 나지만 잘못하면요 쪽박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면 큰 돈 벌 수도 있고 잘못하면요 크게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B라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치자. 전부 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주식입니다. 빙과.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10%, 오염은요 8%라고 간주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10%인데 자 미래 상황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닌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자, 비 맞고 다니면서 밥 한 밥 물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거의 못 봤잖아요. 그리고 하도 추워갖고, 자, 입술도 푸릇푸릇한데, 거기다가, 누가밥 먹고 다니는 사람 못 봤죠? 거기다 돼지밥까지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 겨울철에도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릴까 안 팔릴까요? 잘 팔리겠네요.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요 쪽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투자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반반씩 투자한다고 치자. 여기다가 2분의 1 투자하고 여기다 2분의 1 투자한다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요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분산 투자한다. 이때 분산 투자의 대상이 된 집합물 요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폴리오라고요? 포트폴리오. 원래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 서류 가방에서 나온 겁니다. 어원 자체가 어디서라고요? 서류 가방.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지방 갔다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을 열어보면은 면도기도 있고 칫솔도 있고 빤스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잡동사니 집어넣은 거 있죠?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나중에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자주 물어봅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위험 요거는 계산 문제는 안 물어봅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계산기로 계산하기 힘들어요. 다만 의미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의미만 하시면.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있죠? 여기다 투자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대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 투자 비율에 따라 평균을 했을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근데 오염은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8%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1 하면 원래는 8%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몇 프로라고요? 8%. 근데 이 오염이 6%면 6% 이렇게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염이. 자, 오염이 아까 이런 걸 오염이 크다고 했죠? 맞죠? 오염이 이렇게 된 걸요 오염이 작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염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10% 그대로 아닙니까? 기대치는 10%죠. 기대 수익률은.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선선하다면 우산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스크림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리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난 걸 이익으로 막 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기대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이 하겠나요? 이번에는 자, 이 가뭄이 심하고 무덥다면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안 팔려? 잘 팔리고 우산은 잘 팔려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효과를 플러스 효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기대치의 변동폭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개씩 투자하게 되면 잘하면 대박, 쪽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같이 투자하니까 기대치는 줄어드는 건 아니면서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하면 좀 까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오염이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염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을 찾아내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돼요. 아, 대충 저런 얘기구나 하시면 돼요. 뭔 얘기라고요? 대충 저런 얘기. 자,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마코 위치라는 사람이 얘기한 논리인데, 이 사람이 1952년도에 그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그 아주 잘 나가는 뭐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카고 대학교 이제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더니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버리려고. 이것도 논문이라고 가져왔냐? 아니, 주식을 한 군데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투자하면 뭐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남들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알고 있냐? 근데 이 논문 자체가 그 증권시장 있죠? 증권시장의 균형을 설명하는 엄청난 논문이라는 게 판명됐던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걸 가지고 90년대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주 엄청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1월 달에 할 겁니다. 이걸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저걸로 요구 수익률이 뭐 10%라면 저걸 할인한다는데, 할인하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장 넘겨볼게요. 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자, 맨 위에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초다에서,
첫 번째,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인 기초 있어 없어요?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수학적인 기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억을 줄 게 있습니다. 1억 줄 게 있는데 지금 1억 드릴까 아니면요 1년 후에 1억 드릴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신용은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1억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은행에다 예치하면 1년에 그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이자 붙어지니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1억 드릴까요? 1년 후에 1억 1,000만 원 드릴까요? 그러면 고민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받아서 은행에 예치할까 아니면요 나중에 1억 1,000만 원 받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1억과 미래 시점 1억 1,000만 원은 가치가 비슷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다 해줍니다. 화폐의 어떻다고요? 시간 가치.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자 같은 게 붙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자를 붙여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자를 자 100원을 예금했다. 그러면 자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준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면 좀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논리상 편의상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붙여준답니다. 그리고 1년의 이자는 10%랍니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1년이, 그리고서 이 사람은 100원을 예금한 다음에 깜빡하고 미국 갔다 돌아온 겁니다. 깜빡하고 미국 갔다가 3년 있다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 되나 볼게요. 1년이 지났다. 1년 지났으면 요 금액에 10% 붙어야 안 붙어요? 10% 이게 붙으니까 10원 붙을 거 아닙니까? 110원 되겠네요. 이게 통장에 딱 찍혀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2년 후에는요, 이 금액에 또 10%, 1년 지났으니까 이 금액이 10% 붙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10%하면 11원 아닙니까? 그래서 121원 붙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요, 이 금액이 또 10% 붙을 거 아닙니까? 12.1원 붙어서 133.1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자에 또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걸요, 복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복리. 얘는 뭐냐면 1년 후에는 10원 붙죠? 110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년 후에는요. 원래 100원에 대해서 10%뿐만 아니라 이자 붙은 거 10원 있죠? 여기도 10%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10원, 요거 1원에서 11원 붙는 겁니다. 11원. 그래서 121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또 붙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다음 연도는 100원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10원에 대한 이자도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이렇게 하는 걸요, 복리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근데 원래 이자는 다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는데, 간혹 이제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100원에 10% 하면 얼마요? 10원이죠? 10원 아닙니까? 여기다 10%, 여기 10원, 여기 10원 해갖고 130원, 이렇게 하는 걸요, 단리라는 겁니다. 무슨 이라고요? 단리.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이거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다 무슨 형태라고요? 복리 형태로 이자가 붙는 겁니다. 다 우리 은행 이자는 어떤 형태로 붙는 거라고요? 복리 형태. 아,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자에 이자가 또 붙을 거 아닙니까? 내 거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요구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기대 수익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리 형태로 어떤 수익률을 붙여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그리고 할증된 미래 시점의 가치를요 이걸 미래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 가치. 그럼 여기는 수익률이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붙은 금액에서 복리 형태로 수익률을 쏙 빼내는 거. 어떻게 빼내는 거라고요? 쏙 빼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할인한 지금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시점의 가치를요. 현재 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가치. 다시 할게요. 어떤 수익률을 복리 형태로 붙여나가는 걸요. 할증한다. 쏙 빼내는 걸요. 할인한다. 붙인 금액을요. 미래가치. 쏙 빼낸 금액을요. 현재가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줄여서 현재가치를 줄여서 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가. 그리고 미래가치를 줄여서 어떤 사람은 미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표현 없습니다. 올레자를 써서 올레자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다른 말로 내가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또랑이 아니라 내가 미래 가치. 자, 그러면 100원을 예금했는데 100년 있다 차일 돈이 얼마냐? 그러면 은행 직원이 이자를 몇 번 계산해야 돼요? 아까는 3번 계산하면 그건 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번을 계산하면 이거 하루 종일 그것만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에는 아니지만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계산해야죠. 언제 계산하고 앉았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 붙이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부터 100원에다가 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1 플러스 이자율 수익률이 R입니다. 레이트 해갖고 수익. 그냥 1 플러스 10% 하면 이제 나중에 계산할 겁니다. 10% 하면 자, 100분율로 하면 0.1이에요. 0.1입니다. 그래서 0.1에 이자 몇 번 계산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산하죠? 세 번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되면 곧바로 133.1원 나옵니다.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요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에요. 나옵니다. 요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1 플러스 R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트. R의 N제곱. N은요, 이자 계산 횟수. 이렇게 되면 돼요. 요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요건 할 수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되지만,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자, 100원을 예금했을 때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3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예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세제 곱하면은 133.1원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 플러스 0.1이면 1.1 아닙니까? 1.1을 3번 곱하면 돼요. 1.1 몇 번이라고요? 3번 곱하면 요거 나옵니다. 이렇게.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나온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냐, 몰라도 돼요? 몰라요. 그냥 간단히 해볼까요? 하지 말을까요? 할까요? 해요? 자, 보여요? 자, 100원을 예금했는데, 1년 후에는 100원에다가, 100원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100원 곱하기 이자율이 R이라면, 요 R 곱하죠? 10% 하면 10% 더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100이 똑같은 수니까 100을 끄집어내면 1 플러스 R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2년 후에는요, 이 금액에 10% 붙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 돼요, 이거? 1 플러스 R에 이 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또 이자가 붙죠? 이 금액에 또 이자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100원에다가 1 플러스 0, R에 자 제곱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공식 요거는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원래 좀 표정들이 좀 이상하네. 자, 그러니까 1억을 예금했는데 3년 있다 얼마 받냐? 그러면 1억 곱하기 요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공식 있죠? 요거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수익률.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자, 만약에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3년에 133.1원 받으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돼요? 100원 예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를 예금해야 될지 모른다고 치자.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요걸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요거 Y라고 치자. 얼마를 한다고요? Y.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예금해야 모른다. 그럴 경우는 여기다 이자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Y라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133.1원에다가 곱하기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이거 나중에 할게요.
자, 보세요. 100원, 자, 100원에다가 50원 더하면 이거 얼마야? 150원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요 더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빼기로 바뀝니다. 더하기가 넘어가면. 100원은 150원, 빼기 50원이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1000원, 1000원 곱하기 3 하면 얼마요? 3000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자, 1000원은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뀝니다. 나누기 3 해주면 1000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1월 달에 할 겁니다. 요거를 나누기 형태로 바뀌면 됩니다. 1 플러스 0.1에 세제곱분의 1 해주면 요거 나눈 거예요.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자, 3년 후에 133.1원 받으려면 현재 얼마를 예금해야 되냐? Y라는 금액 있죠? 요 계산하려면 133.1원 곱하기 요거 뒤집어 놓은 공식 있죠? 요거 곱하면 됩니다. 1 플러스 0.1에 세제곱분의 1 딱 해주면 요게 나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을 예금했을 때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럼 요거 곱하면 돼요. 1억을 예금했을 때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0.1에 몇 제곱이라고요? 5제곱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1억을 만들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되냐? 그러면 1억이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얼마 예치해야 되면 1 플러스 0.1에 몇 제곱이라고요? 10제곱을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 집어치우고, 이것도 다 집어치우고, 아유, 더럽게 어려워 보이네요. 자, 지금부터, 자, 1억을 예치했을 때 5년 있다 받을 때 얼마냐? 이럴 경우는 요 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3억을 만들려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 놓고 있어야 되냐? 이때는요, 요 공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요, 자, 지금부터 현금이 1회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일시불 해줄게요. 현금이 1회만 한 번 발생하는 걸요, 일시불. 그래서 일시불에다가 요걸요, 요 공식의 이름입니다. 공식 이름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줄여서 어떻다고요?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계수다 해줍니다. 일시불에다가 내가 계수를 곱했더니 미래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요 공식을 뭐라 하냐면 일시불에다가 현재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현재가치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걸요 현가계수다 해줍니다. 현가계수다. 일시불에 뭐라고요? 현가계수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을 이렇게 볼게요. 이런 공식을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해줍니다. 자, 수익률이 붙어있는 금액을 구하는 공식. 요걸요, 수익률을 쏙 빼낼 때 구하는 공식.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원래 좀 이상하네, 표정들이. 자,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일단은 공식 암기하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1억을 예견했는데 5년 있다 받을 돈 얼마냐? 그러면 1억 곱하기 뭘 곱하라고요? 1 플러스 0.1에 5제곱 해주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자, 10년 후에 자, 10억을 만들려면 현재 얼마를 묻어놓고 있어야 되냐? 그럼 이자 쏙 빼낸 금액 묻어놓으면 되죠? 그래, 이때는요, 10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제곱이라고요? 10제곱분의 1 해주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다른 거 다 풀립니다. 다른 거 다 풀려요. 나중에 요걸 가지고 다 응용하는 겁니다. 요 두 놈만 가지고 다 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다 적금을 불입하기로 했습니다. 뭘 불입했다고요? 적금. 그러면 매년 말에 100원씩 매년 초에 100원씩 불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3년 있다 차릴 돈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예금을 몇 번 한 거예요? 얘는 예금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예금 한 번 한 거죠? 근데 얘는요, 예금을 매년 계속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 얘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야? 3년 있다 받는 돈이죠? 그러니까
자, 얘는 1 플러스 0.1이면 1.1 아닙니까? 1.1이 몇 제곱이라고요? 세제곱. 그러니까 얘는 100원 곱하기 1.1에 세제곱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100원은요, 몇 년 있다 받는 돈이에요? 2년 있다 받는 돈이니까 2년치자 계산하면 되죠? 1.1에 2제곱 해주면 돼요. 곱하기. 요 100원은요, 몇 년 있다 받아요? 1년 있다 받는 거니까 곱하기 1.1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공식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건 너무 지금부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다른 건 자동적으로 복잡한 계산 문제라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볼게요. 자, 내가 10억을 예금했는데 5년 있다 받을 돈이 얼마냐? 그래, 5년 있다 받을 돈 얼마라고요? 10억 곱하기 1 플러스 10% 하면 0.1이죠? 요거에 몇 제곱이라고요? 5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 은행 직원들은 이렇게 계산된 재무용 계산기가 있습니다. 탁 두드리면 돼요.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고객이 와서 어떤 고객이 와서 10년 있다가 5억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10년 있다 얼마라고요? 5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를 예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자 쏙 빼낸 금액을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5억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1 플러스 0.1에 5제곱분의 1이 있죠? 요거 해주면 돼요. 요 공식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예치할 금액이 나옵니다. 어떤 고객이 와서 5억을 예치했는데 5년 있다 얼마를 받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요 공식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지금 정확히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걸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응용하는 거니까 쓸데없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더 헷갈립니다. 더 헷갈리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자, 이 수학적인 기초 알아봤습니다. 일단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공식을 뭐라고요? 일시불에다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다. 그 다음에 요걸요, 일시불에다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시불. 요 딱 나와 있잖아. 일시불에다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다. 일시불에다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다. 이렇게. 좀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수학적이죠. 그럼 저기 있는 저기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하나하나 다 빼내면 되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 아까는 3년 있다가 133.1원을 빼낸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빼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자, 수학적인 기초까지 알아봤습니다. 수학적인 기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나가긴 아주 잘 나가네요. 잘 못 나가나요? 잘 나가네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 93페이지에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현금 수지의 측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요거 한 다음에 간단히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요거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그리고 얘는요, 이제 저거 할인하는 방법 있죠? 요거 이렇게 할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두 가지 비교하는 방법 있죠? 요걸 할 겁니다. 이렇게. 요거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일단은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요걸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아닙니까? 맞죠? 이거를요. 자, 매기 영업의 현금 수지 해줍니다. 영업의 현금 수지다. 줄여서요. 영업 수지 해줄게요. 영업 수지.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요. 이건 내 손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근데 요거 다시 내 손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이걸요. 자, 지금부터 우리 투자론에서는 요 내 돈을 지분 투자액 이렇게 해줄게요.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리는 거 있죠? 요거를요, 저당 투자액. 요 약속할게요. 자, 내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투자액.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줄여서 지분하면은 내 돈. 은행에서 빌린 돈 하면요, 저당.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면서. 자,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지분이 유출됐죠. 그리고 요거에 다시 지분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지분이 다시 돌아왔다 해서 뭐라고요? 지분 복귀액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건 총 5층짜리입니다. 이렇게 5층짜리 4칸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총 20칸 아닙니까? 20칸을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 그때 들어온 돈을요, 이제 최대한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능 걸요, 조라는 게 총입니다. 조소득이다. 가능한 총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칸당 연간 임대료가 500만 원인데 총 20칸이죠. 그러면요, 계산하면 되죠. 500만 원 곱하기 20칸 이렇게 해주면 자 1년 동안에 가능한 조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가? 하다못해 이사가고 아무리 임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저 빈 방이 생겨 안 생겨? 이사 날짜 안 받고 그러면 빈 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지역의 그 어떤 임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빈 방을 좀 고려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공실에 따른 손실도 감안해 줘야 돼요. 빈 방 있죠? 1년 동안에 빈 방에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거에 따른 손실도 감안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내라고 했더니 나중에 봄 되면 나 그때 일해서 갚는다고 해놓고서 그 보증금 다 까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봄 되니까 일거리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배째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행여나 요거 임대사업 하다 보면 못 받는 돈도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뭐 불량부채다 해줍니다. 불량. 자, 우리 이제 회계학에서는 요걸요, 대손충당금 해주는데, 여기서는요, 불량부채 해줄게요. 불량부채. 자, 그 다음에, 때로는요, 임대료 외에도 다른 부수입도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자, 여기 보니까, 자, 자판기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수입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차 있는 사람들은 주차료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수입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기타 소득 해줄게요. 기타 소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요, 이렇게 해서, 유효 조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조라는 게 총이라는 뜻입니다. 유효 총소득에도 상관없습니다. 유효 조소득. 자, 이렇게 계산한 게 말하고요, 유효 조소득 해줍니다. 여기서는 말이 소득이지, 사실은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게, 경비는 뺐어요, 안 뺐어요? 경비를 하나도 안 빼놓고, 이게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컨대, 자, 어떤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갈비 파는 돈이 1년 동안에, 자, 10억입니다. 10억이다. 그죠? 10억이니까 장사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경비는 20억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맨날 까먹고 있는 거예요? 맨날 까먹고 있는데, 경비도 하나도 안 빼놓고 이거 소득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소득이지 실제는 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서 각종 경비를 좀 빼내야 됩니다. 각종 영업활동에 따른 각종 경비를 좀 빼내야 됩니다. 자,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면 각종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비 등등. 자, 종업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보험료 이딴 것들 있죠. 유지 관리비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재산세 이런 것도 여기서 빼내야 됩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요걸로 이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영업 경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순 영업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영업소득이라고요? 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순 하면은요, 경비를 빼낸 거를, 거기까지를 순 해줍니다. 경비 빼는 걸요,
순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되냐면 또 뭘 빼야. 자, 이거 순전히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순전 내 손에 잡히는 돈만 계산하는 겁니다. 요 은행에서 3억 빌렸겠다. 그러면 매기 갚을 원금 이자 있어 없어요? 있죠. 매 기간마다 매년 갚을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것도 빼내야 되네요. 요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다 해줍니다. 부채를 서비스 받은 대가로 지불한다 해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이거 빼줘야 돼요. 은행에다 갚을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계산한 거를요, 요거를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다. 아니면 현금 흐름에도 상관없습니다.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전이라는 얘기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금이라는 것은 세전이니까 세금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금은 무슨 세금이냐면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소득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자, 생각해 볼게요. 소득이 많은 자들은 세금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됩니다. 소득이 작은 자들은요, 세금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없는 자들은요,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 낼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금을 내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닷없이 빼내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빼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뺀 다음에 남는 거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빼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활동월이라는 소득세를 빼내야 됩니다. 이걸요, 영업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뭐라고요? 소득세를 빼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세법을 적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요, 요거를요,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8천만 원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계산 금액이 8천이다. 그래서 요거 해마다 이제 거의 물어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암기는 이제 금방 합니다. 금방 하니까 이따가 암기하는 건 이따 암기하는 거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은 너무 암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략적으로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자, 여기서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는데 이 소득세 구조를 좀 잠깐 알고서 출발해야 됩니다. 1월 달부터 이런 거 안 해요. 소득세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득세라는 것은 이렇게, 자, 보통 1년간의 소득을, 예를 들어서 2018년, 19년도다. 2019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직접 가서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어떻다고요? 납부하는 이러한 조세를요, 소득세라는 겁니다. 나 직접 신고하지 않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요, 1년 동안 자기가 번 소득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이 소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년간의 번 소득이 있는데, 자, 이 소득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계산을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요, 퇴직소득세, 요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 참고입니다. 참고. 이 계략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접근하기 좀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은 퇴직과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죠. 요걸 뭐라고요? 종합소득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자 받은 소득도 있겠고, 법인에, 자, 주식 투자하면 배당금 받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배당소득이라는 겁니다. 회사 다니면, 자, 이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걸 근로소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편의점 한다, 당구장 한다, 그러면 소득 생겨, 안 생겨? 이런 거를요, 사업소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연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이걸요, 연금소득이라는 겁니다. 연금소득. 사학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뭐 이런 기타 소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나눠 과세하는데 얘는 왜 따로따로 과세하냐? 같이 합쳐서 소득은 소득 아닙니까? 아, 퇴직금 받는 것도 소득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합쳐서 과세하지. 같이 합쳐서 세금 부과하지. 왜 따로 과세하냐면, 자, 퇴직금이라는 게 원래는 매년 월급으로 줄 거 있죠? 매달 월급으로 줄 거를 나중에 퇴직 시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득세는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무슨 구조라고요? 누진세율이라는 게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요, 큰 사람들은 아주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50%의 세율이 부과돼요.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요,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 이렇게. 이런 걸요, 누진세율이다. 소득금이 커짐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누진세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다고 치자. 퇴직하게 되면, 자, 매년, 자, 월급으로 줘야 될 거를 언제, 퇴직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월급으로 주었다고 치자. 1,000만 원씩 월급으로 주었다고 치자. 이렇게 10번을. 그러면 이때는 금액이 커져요. 매년 계산하는 거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세율이 부과된다고 치자.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면 요때 금액이 얼마야? 1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1,000만 원에 10% 하면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씩 10번 내니까 총 얼마 낸 거예요? 1,000만 원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매년 월급으로 줬다면 그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직 시에 이걸 한꺼번에 내니까 1억이 된 거죠? 1,000만 원을 10번 하니까 1억 된 거죠? 이때는 세율이 높아져, 낮아져요?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져서 예를 들어 한 30%를 부과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는 3천만 원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월급식으로 냈다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냈을 텐데.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거 1억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얼마 내는 거예요? 3천만 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손해요? 소득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같은 소득인데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결집 효과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 한꺼번에 이렇게 과세하니까 세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으니까 세금 굉장히 깎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깎아주려고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따로. 근데 얘는 왜 따로 계산하냐면 양도소득세라는 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으면 소득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데 요거는 왜 따로 계산하냐면, 자, 가끔가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단기간에 걸쳐서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 수 있거나 아니면요 미등기로 막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아주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70% 같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세율. 그러니까 얘는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규제하려고 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따로. 이거 되겠나요? 따로 과세해요. 이렇게 해서 자, 세 가지 형태로 과세한다. 자, 퇴직소득세는요, 자, 세금을 많이 깎아주려고 따로 계산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요, 투기적 목적으로, 자, 이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이렇게 해서 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종합소득세 형태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 따로 계산해서 다음 년 5월 달에 신고하고, 요것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따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근데 나는 회사 다니는데 이거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회사 다니면 세무서에서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참고로 원천징수가 뭐냐면 소득을 지불하는 자 있죠? 그 자가 소득을 줄 때 세금 딱 떼고서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은행에서 5% 이자를 주겠답니다. 5% 이자를 주겠대요? 근데 통장에 찍은 거 보니까 세금을 쏙 빼고서 입금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세금을 은행이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도 받아보기 전에 그 지질이 뛰어가는 겁니다. 소득도 받아보기도 전에 어떻다고요? 뛰어가는 겁니다. 이걸요 원천징수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받는 거 있죠? 이걸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리고 배당금 받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배당금 줄 때 이것들도 세금 쏙 빼고 입금시켜줍니다. 이것도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보면 맨 끝에다가 갑종 근로소 때 원천징수 쏙 빼고서 줍니다. 그거를 회사가 먹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수익까지 그 직원이 갖다 납부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원천징수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에도 없습니다. 없고, 연금 받는 것도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이것도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제도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죠. 나머지 것들은요, 원천징수 당하면서, 세금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당하면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상장보험부터 배당받은 거 있죠? 요거는, 자, 2천만 원 정도가 안 되면 그냥 원천징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 납부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원천징수 당하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소득 받는 거 있잖아요. 월급 받는 것도 다음 연도 2월 달에 정산합니다. 정산. 1년 동안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한 다음에 그동안 원천징수 된 금액이 더 많죠? 그럼 돌려주는 겁니다. 월급에서 모자란다. 그러면 2월 달 월급에서 깝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 끝나는 겁니다. 뭔 얘기 하겠죠? 매달 원칙이 당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음 연도 2월 달에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 받은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 세율을 부과한 다음에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이만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만큼 내야 되는데 그동안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이거보다 적다. 그러면 2월 달 월급에서 더 내야 됩니다. 그죠? 부족하다. 예? 부족하면 이렇게 환급 받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산하는 겁니다. 2월 달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만약에 사업소득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은 것도 연금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여러 경비도 뺀 겁니다. 소득 금액 공제가 있어요. 뺀 금액이 1,200이 안 될 경우는 원천징수 당하면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도 여러 가지 경비 뺀 나머지 300만 원이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분들은 거의 누구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라고요? 사업하는. 근데 나는 PC방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PC방도 운영하고 회사도 다닌다. 그럴 경우는 2개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는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서 좀 계산한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낸 세금이죠. 이건 빼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한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소득세 구조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저기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소득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당하면서 납세임과 종료가 됩니다. 거의 누가 이제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신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업하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과세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복귀액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주세요, 이거.